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동 2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20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36.3평입니다. 현재 33%까지 유찰돼서 6,881만 3천원입니다. 7차 입찰 기일은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매각 물건 해당은 2층 중에 2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1993년 9월 3일입니다. 이용 상태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니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자, 1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미상이고 확정일자도 미상인 상태입니다. 자, 보증금 차임도 미상인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은 2023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23년 5월 31일입니다. 배당 요구도 2023년 6월 2일에 한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3년 8월 21일인데 배당 요구는 2023년 6월 2일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낭서상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12월 27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 등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4년 7월 23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3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어제 강의를 하면서 말소 기준 등기 권리, 말소 기준 권리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접수일자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되는 권리가 이 물건의 등기부 상에서는 지금 보면은 건저당 그리고 가압류가 이렇게 6가지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자 등기부 9번에 보면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가 있고 10번에 보면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이는 건저당과 가압류, 임의경매 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되는데 자, 여기서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인 하나은행의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는 이제 말소 기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의 건저당, 즉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다 소멸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은행의 건저당 설정이 지금 2021년입니다. 3월 23일 날 지금 건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앞서서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더 늦게 했으면은 자, 임차인의 보증금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자, 임차인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상가 건물의 경매를 권리 분석할 때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은 자,
모든 상가가 다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자, 적용받는 건물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통시장이 있다든지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하고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한산보증금 범위에 이내에 들어갈 때 그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 범위, 한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자, 그때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보증금, 한산보증금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물건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한산보증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올 전세로 되어 있을 때, 전세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전세 보증금이 바로 한산보증금이 됩니다. 하지만은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그리고 월세에 100을 곱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증금이 1억이 있으면은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원 있으면은 자,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100만 원에 100을 곱하면 1억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보증금 1억하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또 1억이 되니까 한산보증금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한산보증금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없이 올 전세로 보증금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 전세 보증금이 바로 한산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저당을 담보물건으로 보고 있는데 담보물건이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과 그리고 우선 변제금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감밀억제권역, 강력시, 그 밖의 지역은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김해시 뭐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자 2002년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억 4천만 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창원지역 같으면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 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가려면은 자, 한산보증금이 자,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가려면은 한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창원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때 2002년 11월 1일 이 기준을 했을 때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서울은 소액보증금 4,500만 원 범위에 들어갔을 때 한산보증금이 이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1,350만 원입니다. 자,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어도 건저당보다 더 늦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바람에 대항력이 없게 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1,350만 원까지는 건저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자, 그럼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소액보증금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2,500만 원 범위에 들어가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750만 원까지는 대항력이 없더라도 제일 먼저 이렇게 최우선 변제를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1일 당시고 지금 현재 보면은 자 2019년 4월 2일부터 지금 2024년 10월 달까지 보면은 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소액 보증금은 그럼 얼마냐면은 자 한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은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그렇게 한산 보증금 금액이 6,500만 원 됐을 때 이걸 소액 보증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대항력이 없더라도 건재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가민 억제권역은 그러면은 한산 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한산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제 기장군을 제외하느냐 또 기장군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나눠지고 있는데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한 범위로 보면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범위 6,900만 원 한산 보증금이 6,900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그러니까 한산 보증금은 계속 말하지만은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50만 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만 원이면은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5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자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산 소액 보증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산 보증금은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왔을 때 소액 보증금으로 보고 그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1,000만 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을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창원 지역, 진주 지역, 거제 지역, 김해, 양산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 밖의 지역으로 보면은 자 이런 데 보면은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로 됐을 때 그때 여기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내일 때 소액 보증금으로 보고 이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갔을 때 이때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1,000만 원은 자기가 대항력이 없더라도 건재당이나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 이 3천만 원 이내에 들어갔을 때 소액 보증금으로 보게 되고 이 3천만 원 이내에 들어가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1,000만 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건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한산 보증금이 초과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지역별로 한산 보증금이 조금 보면은 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9억입니다. 자 서울은 9억 이하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5,4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한산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한산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냐면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산보증금 범위에 들어왔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한산보증금의 금액이 이 창원 같은 경우 3억 7천만을 넘어서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9억 원 이상이 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민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경매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가 건물에 입점을 해가 있어도 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동창회, 사무실 이런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이 세무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이는 고유번호증을 받게 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고유번호증을 받는 업종이 자,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은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 지역별 한상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한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2015년 5월 13일부터는 원래 대항력도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면은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역별 자, 여기 보면은 2015년 전에 보면은 자, 이런 2013년 때 이럴 때 보면은 창원 지역이 보면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3억입니다. 자, 이렇게 3억을 초과하거나 창원 지역에 한산보증금이 1억 5천을 넘어서면은 대항력도 없었습니다. 대항력을 한산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창원 지역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산보증금이 3억을 넘어서면은 대항력이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5월 13일부터는 대항력을 한산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은 갱신이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계약을 유지해오다가 갱신되는 계약도, 그리고 신설되는 계약도 2015년 5월 13일부터는 한산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지역별 한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은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한산보증금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한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업자 등록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 2015년 5월 13일부터는 한산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은 대항력은 그래서 2015년 5월 13일부터는 한산보증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장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보면은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한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 2015년 5월 13일부터 대항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3조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3조에 나와 있는 대항력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는 관련 규정 이런 부분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 그 경매와 관련된 거는 한산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2024년 10월 현재에 지역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광역시 그리고 얘는 파주시, 화성시 이런 경우는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 김해시 이런 지역,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이런 데는 한산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한산보증금은 자, 계산식이 자, 보증금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 보증금이 1억 있고 월세가 70만 원 있으면은 자, 보증금 1억 플러스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 원에 100을 곱하면은 자, 그러면은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산보증금은 자, 보증금 1억에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7천만 원이고, 보증금 1억이니까 합치면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산보증금은 이렇게 되면은 1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산보증금은 계산한다는 것을 아시고, 자, 대항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 2015년 5월 13일부터는 사업자 등록과 그리고 여기에 건물을 인도받으면은 그 사업자 등록일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은 바로 건물 인도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를.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일부터는 한산보증금의 금액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경매와는 좀 관계없지만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2018년 10월 16일 일부터는 계약 및 갱신 시 최장 10년까지,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일부터는 최장 10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갱신 계약 요구권은 최장 10년이다. 언제부터? 2018년 10월 16일부터. 그래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임차인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권리금 보호 회수 기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임차인이 차임을 상기에 의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기라는 것은 월세가 100만 원이면 연속해서 3개월 연체했을 때도 당연하게 3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3월 달에 100만 원 체납하고 6월 달에 또 100만 원 체납하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100만 원 체납해서 또 그렇게 상기가 가능하다는 거. 자, 연속해서 상기뿐만 아니라 그 임대 기간 안에 상기에 해당되면은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3번 연체해서 언제 기간 관계없이 그 계약 기간 안에서 300만 원이 체납되면은 상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상가 건물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냐면은 공부상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상가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해당 용도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는 상가로 녹아 있지만은 해당에 가보니까 주거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해당 용도 등에 비추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가 건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이제 상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제조, 가공하고 있는 공장이 그러면 상가 건물로 해당되냐는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그냥 공장이나 창고는 어떨 때 그러면 상가 건물로 볼 수 있냐면은, 자, 그는 이렇게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함께 이루어진다면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대부분 판례에 놓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것은 여러 호수를 임차한 경우 한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 호수를 임차하여 한 호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가에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한산보증금을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또 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집합 건물 상가에서 한 개의 호수가 아닌 여러 개의 호수를 벽체 구분 없이 오픈해서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호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벽체가 없는 거죠. 호수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세 개면 세 개, 5개면 5개의 호실을 벽체 구분 없이 한 호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때는 동일 소유자, 그러니까 호실은 5개 있지만은 소유자는 홍길동이 소유자면은 5개 모두 홍길동 상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동일한 소유자의 여러 호수를 동시에 함께 임차했으면은 그 여러 호수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갖고 권리 분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증금과 월세도 한산보증금 계산할 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듯이, 그러면은 5개에 만약에 1,000만 원씩 되어 있으면은 5개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이면은 자, 5개에 동일하게 50만 원씩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자, 50만 원 곱하기 5를 하면은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해서 한산보증금을 거기서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증금 5천만 원 플러스 월세 2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2억 5천이 되는 것입니다. 2억 5천에 보증금 5천만 원 더하면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소유자의 여러 호수를 벽체 구분 없이 하나로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보증금을 동일하게 더하고 그리고 월세도 더하고 그래서 한산 보증금 계산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호수의 임대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홍길동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호수가 5개면 5개, 3개면 3개 다 임대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호수가 각자 임대인이 다른 경우는 각 호수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각각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산보증금도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대항력도 역시 각각 분석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 놓아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2개의 건물을 임차해서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합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각 구분 건물에 대해서 단일하게 일괄적으로 단일하게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임차인이 수개의 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해서 하나의 사업종으로 사용하면은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기 때문에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는 구분 점포 각각에 대해서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 점포 전부에 관해서 한산보증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우리 판례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상계의 차임액 연체하면은 그 부분이고, 자, 대항력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자,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3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을 보면은 이 임차인은 자, 1번 임차인은 지금 미상인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근데 2번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이 2023년 1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인도란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건물 인도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별도로 지자체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서 건물 인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업자 등록이 2023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2023년 1월 11일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가 바로
하나은행의 건저당인데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 2021년 3월 23일보다 앞서서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 2021년 3월 23일보다 건저당 설정일인 그보다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이 건저당보다 지금 보면은 한 2년 정도 늦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공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폐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러면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상가 임차인이 공시방법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그러면 폐업을 한 상태에는 당연히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같은 상호와 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넣어도 그 새로 만들어진 사업자 등록을 그 한날에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사업자 등록 일자에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폐업하고 다시 만들면은 새로 사업자를 등록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는 대항력이 없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서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보면은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내었다가 폐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있는 상태에서 공실인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대항력이 발생하는지가 권리 분석하면서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임차인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사업자 등록과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배당 요구 종결까지는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자기가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공실인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먼저 입찰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탐문해서 언제 퇴실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퇴실한 이유가 또 뭔지, 그리고 분명하게 공실인 상태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은 남아 있는데 공실인 상태가 있으면은 점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실인 상태가 정확하게 공실인 상태인지 그걸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관리사무소를 탐문해서 그 퇴실이 확실한지, 그리고 퇴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리다시피 부동산 점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리면은 점유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당요구 종결까지 하고 있어야 자기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건에서 보면은 지금 이번 임차인은 말소 기준 등기인 하나은행의 말소 건재당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2021년 3월 23일입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2023년 1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임차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1번 임차인이 지금 사업자 등록이 미상입니다. 확정일자도 미상이고. 그래서 1번 임차인이 지금 사업자를 낸 건지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집행관이 세무서에 가서 이 점포의 상가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상으로 나오는 것 봐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그 사항을 여기 집행관이 갔을 때 있었던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임차인하고 전화 진술을 2023년 5월 3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202호는 지금 이 호실을 지금 보면은 한 호실에 칸막이 내부 칸막이로 벽체는 없이 칸막이로 한 호실을 1호, 2호로 나눠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임차인이 202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호는 출입구 하나이고 내부 칸막이로 1호는 지금 보니까 종합 물류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2번 임차인 지금 요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이 임차인이 지금 종합 물류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호는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가게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가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점포를 1호와 2호로 이렇게 내부 칸막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1호는 종합 물류로 사용하고 있고 2호는 옷가게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지금 전화 진술한 1호 이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호는. 근데 2호는 임대차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기가 알 수 없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회의 현장 조사 시에 집행관이 두 차례 이제 현장 조사를 간 것입니다. 조사 시 부동산 경매 안내문을 게시한 등 절차를 취했는데 폐문 부재 등으로 거주자 미연락으로 임대차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조사서에 포함하여 보고했다. 그리고 임대차 확인서상 해당 사항이 없었다. 전입세대 확인서상에. 그리고 지금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이 1호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은 본인의 점유 면적은 계약서상으로는 202호 전부 그런 게네 벽체 구분 없이 1호, 2호로 되어 있는 게 전체가 120 제곱미터인데 이 120 제곱미터 전부를 자기 계약서 상의 점유 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점유는 그 중에서 120 제곱미터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절반은 지금 자기가 사용하고 있고 절반은 옷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보니까 임차인 지금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1호 임차인 지금 보니까 종합 물류로 사용하는 임차인 전유 면적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전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부분은 2분의 1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옷가게 추정되는 옷가게와 구분해서 임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대항력이 발생하려면은 자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건물을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자 등록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차인은 보면은 이 1호, 2호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건물 전체 상가 전체 면적은 지금 그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이 임차인이 계약서 면적에 다 포함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자기가 2분의 1을 1로 종합 물류로 사용하고 있고 또 2분의 1은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입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감정가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지금 120제곱미터에 실평수는 36.3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7차까지 유찰돼서 6,880만 원이다. 한 7천만 원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절반 사용하고 있는 종합물류에서 500에 50만 원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옷가게에서도 500에 50만 원 정도는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0만 원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상가로 보여집니다. 자, 1번 옷가게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미상인 상태지만은 자기가 정당하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공개를 했을 건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종합물류에서 500에 50만 원을 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옷가게에서도 500에 50만 원 정도는 내고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점포를 합치면은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0월 23일에 최저 매각 대금은 한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은 지금 뭐 한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라 쳤을 때 1번 옷가게만 잘 해결되면은 그런 대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1번 옷가게가 지금 실제 보면은 자기가 대항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자기가 신고를 했을 건데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봐서는 자, 그 부분은 그러면은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자문시험원서에서 가면은 이해관계인으로 보면은 지금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이 종합물류에서 전체 이 2분의 1을 실제 사용은 2분의 1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 상에 이 점유 면적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 전체로 이 1호, 2호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이 면적 전부를 자기가 임대차 계약서 상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렇게 확인하면은 자기 호실에 다른 또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래서 이 임차인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인을 통하든지 해서 지금 미상인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권리는 보면은 대부분이 가압류가 지금 건재당 밑으로는 거의 다 가압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건 가압류는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입찰자 입장에서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미상인 임차인
특별히 염려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 이 임차인이 이 상가 전체를 자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 보고 창원세무서에 가서 이 호실에 다른 사람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요청하는,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매받고 나면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사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과 비슷하다고 보지요. 자, 그냥 가서 확인 좀 부탁한다고 하면은 확인하지 않겠지요. 왜? 자기도 임차인으로서 지금 보면은 보증금 500만 원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지금 500만 원의 보증금의 손해를 입는 입장인데 그냥 확인을 부탁하면은 협상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일부 비용을 지급하면은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지금 소액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은 자, 건저당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보호는 여기에서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약 물건을 보면 담보물건이 하나은행의 건저당이 담보물건입니다. 최선순위 2021년 3월 23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021년 자, 2021년 벌써 여기입니다. 제곱 마지막에 2019년 4월 1일부터 지금 2024년 10월 달까지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창원 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법 적용받게 되고, 그리고 소액보증금에 들어가려면은 한산보증금이 이렇게 3천만 원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왔을 때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보면은 벌써 한산보증금이 월세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한산보증금인데, 보면은 보증금 500만 원 곱하기 월세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월세에 5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보증금 500만 원 하고 더하면은 한산보증금이 여기 보면은 5,500만 원입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한산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한산보증금이 5,500만 원이 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소액보증금이 되면은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산보증금이 5,5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500만 원도 지금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지금 사업자 등록한 이 임차인도 전혀 지금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실제 이 두 백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임차인들은 실제 보호를 둘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못 받고, 앞에 미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실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 미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은 지금 한 7천만 원의 낙찰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보증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여기서 낙찰 받고 나면은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두 개 점포에 백채 구분 없이 계속 사용하는 걸로 쳤을 때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만 원이면은 한 7천만 원에 낙찰 받으면은 6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받는다고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0월 23일에 한번 낙찰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한 명이 2024년 5월 29일에 1억
150만 원에 입찰을 했다가 지금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 상태고, 지금쯤에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많은 금액보다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입찰하는 것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자 우리가 입찰을 한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위에 작성하는 거는 기입찰표는 다 작성하실 줄 안다고 보고, 자 우리는 7천만 원 정도, 한 7,100만 원 정도 할까요? 7,100만 원 정도의 입찰가를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보면은 자 이 일자 2024년 10월 23일 최저 매각대금 6,881만 3천 원에 10%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688만 1,300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00만 원을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증금을 7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700만 원. 700만 원. 자, 이렇게 우리는 입찰가를 7,100만 원 했고, 매수 신청 보증금은 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자기합 수표로 제출하는 걸 하고, 여기는 자, 폐찰했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이름 적고, 입찰자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찰 기입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오타를 났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새 기입 입찰 용지로 작성을 하셔야지 거기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더타워 아파트 상가동 2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봤습니다. 자, 우리 입찰가는 7,1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스스로 각자 모의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자기가 낙찰가를 제대로 작성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